제목? 프랑스는 낭만적이지 않다. 그놈이 그놈이다. 사랑의 환상이 거치고 남자에 절망한 여자들은 말한다. 허나 저 말은 놈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콩깍지가 낀 모든 대상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필자는 유럽에 대한 로망을 가진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거기가 거기다. 프랑스 생활인으로서 필자는 칭송받기만 하는 이 땅에 살면서 프랑스와 프랑스인에 대해 이곳의 문화에 대해 수없는 의문들과 모순들을 맞닥뜨렸고 결국 커다란 질문들을 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초라한 가치로 추락해버린 우리네 것에 대한 재발견과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본 매거진은 그에 대한 사유를 담담히 풀어내고 나아가 모두가 담고 싶어하는 유럽의 가치와 이제는 퇴색돼버린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랑스는 낭만적이다? 프랑스인은 우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것은 없다. 프랑스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다. 그리고 문명사회의 개인이 체감하는 삶은 어디나 다 비슷하다. 파리 지하철에 오줌 지린내는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 거리에 넘쳐나는 개똥을 아직 사람들은 모른다. 프랑스인의 대부분은 보통 상상하는 금발의 훤칠한 키가 아니라 갈색 곱슬머리에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아랍인들이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정체를 알 수 없는 난민들이 꽤 많다는 것을, 행정 업무는 아주 느리고 복잡하며 불친절하다는 것을, 병원에 가려면 아파도 며칠씩 예약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동양인이 길거리에서 인종차별적 조롱을 당해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프랑스에 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인스타 사진들은 오늘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아하고 어쨌든 우월한 나라라는 그릇된 선망들을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너무나 강력하게 메이킹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로망만을 쫓아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이 땅이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 간직한 유럽에 대한 로망은 한국이라는 억압된 교육 시스템에서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압살당할수록 어딘지 자유로워 보이는 유럽의 공기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다. 우물 밖에서 보면 그 무엇이 안 이뻐 보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좀 더 생기발랄한 시절 유럽의 어느 땅에서 호기심 가득 안고 공부할 수 있는 행운 같은 건 나에게 없었다. 그러다 느즈마키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프랑스인인 그를 따라 이 땅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계속되는 좌절감의 연속을 홀로 맞닥뜨려야 했던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사투가 시작되었다. 하물며 그것들은 매우 생경하고 낯선 형태이기까지 했다. 불어를 할 줄 모른 채로 가족도 친구도 없이 갓난아기와 독박 육아를 하던 고단함으로 시작된 내 유럽살이 외계인의 나라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아이처럼 덜 떨어진 내 모습에 익숙해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의 프랑스에서의 삶은 한 생활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투쟁에 더 가까웠다. 그 처절한 생존 앞에 낭만 같은 것은 자리할 틈조차 없었다. 잠깐 스쳐가는 여행객의 시선에서는 이국적 풍광 자체로 낭만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프랑스 사람들과 외국인의 프랑스 생활은 낭만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현지 외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보다는 차가움이나 소외감에 더 가까운 게 현실이니까. 누구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다. 상대적으로 선진적이라는 나라들은 여타 다른 나라들의 로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온갖 매스컴과 책들은 너도 나도 유럽 시민들의 복지와 교육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말한다. 북유럽처럼. 이 말은 한국인들에게 어느새 하나의 로망 코드로 자리 잡았다. 말 그대로 로망이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상 낭만의 실체는 없다. 물론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 낭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생활 수준으로 데려왔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상을 사는 프랑스인들은 여기 있다는 그 낭만이 뭔지 모른다. 실은 낭만적이라는 말 자체가 환상을 불어넣기에 적합한 신기루 같은 말이고 그렇기에 프레임 안에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가 낭만적인 게 아니라 프랑스라는 네임을 낭만적으로 만들고 싶은 집단 욕망의 투사가 프랑스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 신기루의 탄생과 완성은 전적으로 프랑스는 낭만이라고 주입된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듯 생활인과 여행객 사이의 깊은 괴리감은 현지의 이방인들 몫으로만 던져져 있다. 어쩌면 우리네 실존 자체가 낭만적이지 못하기에 우리는 낭만에 기대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신기루를 쫓는 여행객에게 프랑스는 언제까지나 낭만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존을 사는 생활인에게 낭만적인 프랑스는 처음부터 없었고 여전히 없을 것이다. 나무산책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똑바로 직시하고 유럽 중심주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이 맞춰지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작가님의 글을 읽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무산책님이 발행하신 글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작가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프랑스를 비난하는 글을 쓴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최근에 올려주신 내 글이 증오라는 당신의 댓글 테러에 붙여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산책 작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작가님 스스로도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글을 쓰기 위해 특별히 더 신경 쓰거나 노력 중인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나무산책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비난은 자기중심적인 오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오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하지만 비판은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지 않으면서 논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치우쳐 있는 상대에 대해 너의 그런 면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는 프랑스에 대해 그런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나 자신을 알려면 나의 그림자까지 모두 인정하고 받아 안아야 하는 것처럼요. 프랑스 역시 밝고 아름다운 면만 부각되어 온 자신에 대해 분명히 어둡고 아름답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프랑스를 균형 잡힌 마음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글을 쓰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 글은 완전히 다른 빛깔을 띠게 되니까요. 제 마음 안에 프랑스를 향한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그러한 상태로 글을 쓰기 위해 매번 노력합니다. 결국 마음을 닦는 것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글 읽는 밤, 그 34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 프랑스는 낭만적이지 않다를 통해 나무산책님께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에 대해, 유럽에 대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요. 우리는 어쩌면 오래도록 유럽 중심주의 세계관 속을 살아오며 스스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을 위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프랑스가 가진 실체적 모습 앞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에 대한 환상이 걷어짐으로써 우리의 정신 또한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용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